일단 저기 단톡방에 올라온 질문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단톡방에 올라온 질문이 듣기와 보기,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로 연결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를 배울 때 모방하고 그 모방한 걸 습득해 가지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듣고 말하고, 그죠?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대형으로 읽고 쓰고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듣고 말하고 이거 맞는데 읽고 쓰고는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쓰기부터 먼저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쓰기부터 먼저 해라 그럽니다. 쓰기가 돼야 읽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일단 듣는다 말한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듣고 어떤 걸 모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 모든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모든 소리, 이건 어떤 것들은 소음이잖아. 근데 그 소음, 무질서한 소음은 의미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음 안에서 뭔가 질서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 질서에 해당하는 것들이 리듬, 박자, 선율, 멜로디 같은 것들인 거죠. 그럼 리듬, 박자, 멜로디를 끄집어내서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섞인 소리들 중에서.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리듬, 박자, 선율은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에서 공명하는 거거든. 우리 몸 안에 자연적인 리듬, 박자, 선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가장 대표적인 리듬 박자는 맥박이죠, 맥박. 맥박과 들숨과 날숨, 호흡이 가지고 오는 리듬 박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려고 해보면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리듬을 지키지 않으면 안 움직여지거든.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어떤 조화로운 그 질서, 이것들이 가져다 주는 리듬 박자 선율이 있고, 그 리듬 박자 선율에 부합하는 소리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럼 골라 듣는데, 그럼 요거는 그냥 음악적인 요소인 거지 이게 의미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체를 넘어서서 음의 어떤 의미값을 부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우리가 개념으로 표현하기가 참 뭐한데,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영어로 보면 오버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버, 뭐뭐를 넘어선다. 오버톤. 니체 초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니체 초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초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시대 패러다임을 넘어선 인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해놓으면 슈퍼맨이 돼버려요. 그러면 슈퍼맨, 그 틀린 건 아닌데, 우리 한국인들 머릿속에 슈퍼맨은 이거잖아요. 저 외계 행성에서 온 초능력자, 이런 슈퍼맨이 영화나 이런 문화 속에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독일어로 보면 위버 맨쉐거든요. 위버 맨쉐, 오버. 영어로 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오버를 써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적 인간상을 넘어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오버톤이라고 하면 톤 내지는 사운드의 복합이 톤인데, 사운드에 질이 들어가면, 사운드는 그냥 소리고 이 사운드의 어떤 질적인 게 부과가 되는 걸 톤이라 그래. 근데 이 톤을 넘어섰다. 이 넘어섰다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 어떤 의미값을 뽑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지금 발도르프 쪽 책들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배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배음. 또 어떤 책에는 보니까 뭐
초음이라고도 해놨던데 배음이라고 하든 초음이라고 하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맥락을 모르고 보면 이 번역 용어를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죠. 배음, 그럼 잘못하면 음을 2배로 늘린 것처럼 생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래서 사실은 용어나 개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인이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뭔가를 익힐 때에는 특별히 개념에는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듣는다, 말한다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소음을 제거하고 선율을도 제거하고 배음을 통해서 의미를 캐치하는 방식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 이미 나름대로 소화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 놓고 이게 축적되면 이게 말하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읽기 쓰기에서 왜 쓰기부터 강조하냐? 발도르프에서 문자 교육, 이게 우리가 언어라고는 하지만 말과 글이 다르죠. 말은 소리 경험이잖아. 말은 소리 경험이에요. 청각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문자는 아니에요. 시각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보는 것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죠. 형태와 색깔이죠. 형태와 색깔. 그런데 우리가 문자와 관련해서는 형태죠. 그죠? 문자는 뭐 무슨 색으로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태가 중요한 거잖아. 모양. 모양이 중요한데 발도르프 교육에서도 문자 교육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상화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특정 글자를, 알파벳을 특정 물고기가 됐건 새가 됐건 자연의 어떤 형상으로 연결해줘서 발음하고 연결시켜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해례본에 나와 있는 성문정 일치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소리값과 형태값과 의미값. 이게 서로 연결이 돼야 비로소 문자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마치 소음이 말이 아니듯이 어떤 형상화돼서 자기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글자는 의미를 형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도르프에서는 형상하고 연결해서 문자를 가리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리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보면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림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문자의 출발점은 무조건 상형 문자죠. 그 글이라고 하는 우리말 이 자체가 제가 맨날 한글 파자를 합니다만 그 하고 밑에 리을 붙이죠. 이걸 옆으로 빼버리면 그림이 되는 거잖아. 붙이면 글이 되는 거고 펼치면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죠. 그리움. 그림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기억 속에서 뭔가 형상이 뚜렷하게 떠오를 정도의 감정, 이걸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죠. 눈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감정, 이걸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다. 이 그리움입니다. 이 형상화에서 글자, 문자가 나온단 말이야. 문자가 나옵니다. 그럼 발도르프에서 쓰기를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왜 쓰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이거는 의미로서의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서의 문자를 먼저 경험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림으로서의 문자.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은 근데 글을 써라라고 하면 맨 처음에 쓰기를 시켜보면 우리가 알아요. 애들은 그림하고 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 니은, 뒷글, 리을 한글을 가르칠 때 이런 거 해놓고 아여여, 오요오요 해가지고 조합하는 걸 가르치면 애들한테는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 글자를 그림 가지고 놀듯이 놀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어떻게 배치되고 왜 이게 되느냐를 항상 궁금해하면서 가지고 놉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국민연금 제자 원리에 기초한 문자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한 5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고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돼 있지만 일반 교육에서 그렇게 교육을 안 하잖아. 교육을 안 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은 문자를 가르칠 때 형상화라고 하는 걸 생략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형상화해서 문자를 가리킨다. 사실은 형상화와 음과 더불어 가리켜야 되는 거죠. 이게 성문정일치인 거죠. 성, 소리, 문, 형태, 정, 뜻.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애들이 느끼도록 해주면서 문자를 가리킨다. 이게 기본인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 그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죠. 근데 지켜서 가르친다고 일단 전제했을 때는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쓰기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청각 경험이 먼저듯이, 예? 문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시각적 경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수동적 경험이 아니고 능동적 경험이라 해야 된다는 거지. 마치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소음과 사운드를 배제하고 의미를 뽑아내듯이, 이 글자를 적으면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한 그림의 형태의 배열이 아니고 일정한 질서가 있잖아. 글자라고 하는 거는. 그 질서의 규칙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질서의 규칙을 어떤 자연물과 자연의 어떤 상태나 의미값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과정. 이게 소리를 듣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쓰기는 글쓰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트가 아닌 거예요. 즉 생각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장문이 아닌 거야. 장문이 아니고 글자를 형상화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에 상응하는 것은 읽기 쓰기가 아니고 오히려 쓰기 읽기예요. 쓰기 읽기다. 그러면 이제 쓰기 읽기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몬령하고 관련해가지고 모몬령의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결국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체잖아요. 각각의 과정에서 사고속체 중에 뭐가 우세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앞뒤에 같이 더불어 설명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미루겠는데요. 우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에테르체하고 관련된 게 주로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그리고 아스트랄체하고 관련된 게 주로 지각 능력입니다. 감각 지각. 자아체하고 관련된 게 주로 이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웠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순서대로 보자면 감각 지각이 제일 먼저 있죠. 일단은 감각이에요. 감각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각의 의미가 뭔지를 궁리하게 되죠. 여기에 이해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력이 개입이 된 다음 이 이해력이 들어가는 과정이 자아가 개입하는 거고 능동성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 능동성이 개입한 다음 그 중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걸 취사 선택하는 거죠. 즉 재편집해요. 재편집하는 게 기억입니다. 재편집한 다음에 저장시키죠. 이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의식한다, 배운다라고 하는데에도 세부적으로 곰곰이 보면 감각지각 과정이 있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 이거를 재편해가지고 저장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굴리면서 여기에 상상력으로 정폭을 시키고 다른 것들을 갖다 연결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죠. 예. 이 과정에서도 어차피 사고성체는 늘 종합적으로 같이 작동을 하지만 어느 쪽이 우세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 우세에 따라 가지고 우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해 중심이거나 기억 중심이거나 지각 중심이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하신 내용에서 긋기 말하기 생각하기 위해서 긋는다라고 하는 건 몸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말한다는 거 하는 거는 혼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긋기 말하기 생각하기를 굳이 사구성체에다가 연결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걷기와 관련된 거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몸으로 움직이는 거, 사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고 여기에는 주로 물체 에테르가 우세한 겁니다. 문체는 항상 이 밑에 깔려 있는 거고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테르가 우세한 거예요.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아스트랄이 우세한 거예요.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기. 이거는 아스트랄도 아스트랄이지만 자아체가 끼어드는 겁니다.
자아체 우세 속에 아스트랄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행위들의 사구성체의 어떤 비율과 우세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깔려 있다. 우리가 인지학적으로 관찰할 줄 안다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구성체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전환시켜서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몸과 신체는 같은 개념인가?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토속어잖아요. 몸은 우리 토속어잖아. 근데 신체라고 토속어면서 사실은 물론 이것도 표의성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음소 표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습관적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의미 없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대부분 영적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사람들한테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네, 대부분의 말들이 그렇죠. 그런데 신체라고 하는 이 문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이건 굉장히 고도로 의식적으로 조직된 문자거든요. 그래서 한자하고 우리 토속어를 같은 동일 단열해서 비교한다는 게 좀 무리예요. 몸은 우리 토속어고 신체는 한자, 표의성을 가지고 있는 고도로 의식화된 조직된 문자이기 때문에 이건 동일 단열해서 같은 개념이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만 동의어 내지는 유의어로 얘기하자 그러면 신체에 해당하는 게 못 맞죠. 못 맞죠. 근데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거는 사람의 몸을 육체라고 하지는 말자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자는 동물의 근육, 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의미상. 그래서 육자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 몸을 대상으로 육자를 쓰는 경우에는 상당한 도덕적 어떤 경멸감이 들어있는 경우에만 육자를 씁니다. 죄악의 근원은 육체이니 이런 식인 거죠. 육신은 썩어 자빠진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동물의 그 몸통하고 이 구별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 육자. 근데 몸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신자 위에 붙어 있는 부수 있죠. 이건 코 빗자 위에 붙어 있는 부수. 자동할 때 자자입니다. 자자. 자자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걸 자라 그러잖아요.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하고 무관하게 저절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절로 움직이는 게 뭐겠습니까?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코 빗자에 자자가 그 부수로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는 호흡을 우리의 다른 우리가 왜 흔히 근육 중에서도 수위 근육, 불수위 근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수위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지하고 자각하고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수위 근육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이에요. 맞죠? 내가 숨쉬기 싫다고 숨 안 쉬나? 그리고 내가 의식이 끊겨 있는 동안에도 호흡은 유지가 되죠. 호흡이 유지 안 되는 순간 그건 그냥 없어지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다. 코 빗자에 근데 호흡기관이 코잖아. 코가 폐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호흡을 대표하는 거로 코를 든단 말이에요. 입을 드는 게 아니에요. 코를 듭니다. 그래서 그 자자가 코 빗자 위에 부수로도 쓰이고 자동할 때 자자로도 쓰이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몸신자를 보세요. 몸신자를 보면 자자 밑에 뻗쳐가지고 이렇게 효자를 꺼놨잖아요. 옆으로 효자를 꺼놨잖아요. 효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괴효라고 할 때 효. 이게 별빛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별빛의 출입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별빛의 출입 위에다가 간머리를 올리면 글을 문자가 되죠.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문이, 우리말로 문이, 한자로 글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문이. 하늘의 문이가 뭔데? 별들이 다닌 어떤 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별들이 다닌 궤적을 보고 인간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형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로부터 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모든 문자는 그 기원이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데, 즉 우주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데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 신자에 이 효자가 들어와 있어요. 빛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도 별 기운을 받아서 이루어진 몸이라는 거죠. 인지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인지학에서 몸 혼령이라고 할 때 몸 안에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상호작용해서 우리 몸을 이룬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자아체에 해당하는 거는 피, 아스트랄체에 해당하는 거는 신경, 에테르체에 해당하는 건 근육, 물체에 해당하는 건 뼈. 근데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신체가 안 되죠.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왜 이 별 효자가 들어와 있냐, 삐침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동물들은 횡쪽으로밖에 못 움직이니까 입체를 생각 못 한다고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입체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한테 또 인간 특유의 뭔가가 생기죠. 그게 의식입니다. 의식이 생깁니다. 예, 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신도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신자는 동물의 고기 육자하고 같은 글자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 신체의 신자는. 그런데 이런 표현 문자가 의미하는 것 같은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우리의 토속어가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하자면 몸이라고 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거는 없죠. 몸이라고 하는 건 고기 육자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고기 육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경멸적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체를 몸이라고 해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신체는 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몸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미음. 이제 음소 표의성으로 보면 미음은 뭔가를 종합한다, 뭉친다는 뜻이죠. 밑에 어가 붙여 있죠. 그 밑에 또 종성에 또 미음이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오행어로 보면 토, 수, 토죠. 수토 합덕이잖아. 수와 토가 같이 뭉쳐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제 동양의 음양 오행에서는 수토가 동덕하든지 합덕해서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한글이지만 음소 표의성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뭔가 그 태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글자가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거를 오자 말고 이걸 옆으로 빼가지고 아자, 나무목자, 아자는 나무목이잖아요. 우리 해례본에 따르자면 음양오행에서 오행 중에 목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마 하면 뭉친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면 다시 원형적인 대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때 원형은 는 목화금수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에 해당하죠. 안으로 침잠하는 거잖아. 안으로 침잠하는 거잖아요. 마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는 안으로 침잠하는 거라고. 안으로 침잠해서 새롭게 한 번 더 뭉치면 이게 마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받은 자극을 안으로 종합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 타자가 가능한 거죠. 맞죠?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감각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에 전달을 하고 신경이 이거를 종합해서 뇌에다가 각인을 남겨서 뇌가 영에 힘입어서 이거를 요리를 하면 그게 의식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이죠. 예.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설명은 당신의 설명은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그냥 제가 사고한 겁니다. 제가 사고한 거지만 저의 사고의 근거는 또 기존의 선현들이 해례본이건 혹은 음양오행과 관련된 동양의 철학이건 혹은 슈타이너가 인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소리와 의미의 연결이건 이런 것 속에 뭐 당연하게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몸과 신체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듣기, 보기, 읽기, 쓰기는 이게 여기에서 사고성체가 뭐가 우세하게 작동하는가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걷기, 말하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걷기가 먼저 돼야 말하기가 되는 것처럼
쓰기가 먼저 돼야 읽기가 됩니다. 듣기가 돼야 말하기가 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온 질문은 요거 하나뿐이라서 혹시 뭐 오전 강의하고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현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쓰기와 읽기가 있을 때 지금 의미,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서 쓰기가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쓰기와 읽기가 들어갔을 때 그 요소들은 상위 감각하고 연결해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청각이 있고 언어 감각이 있고 자아 감각이 있고 사고 감각이 있잖아요. 그럼 청각, 뭐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청각과 언어를 말할 때 상위 감각에서 청각과 언어 듣기 말하기죠. 예. 거기서는 청각은 듣기가 되는 거고 네. 언어 감각은 자, 그러면 듣기라고 하는 요거는 네. 하위 감각에서는 균형 감각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그다음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하위 감각에서는 운동 감각하고 연결이 네, 돼요. 네. 운동 감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쓰기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포함한 쓰기. 예? 의미를 예. 그냥 단순히 그림 형태로서의 그 그렇죠. 쓰기가 아니고 예.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서의 쓰기, 읽기. 예. 그거는 고차 감각하고 하나가 아니고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복합적인 활동이잖아요. 네. 좀 복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 일단 의식이 생겨나는 거가 형상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리를 듣습니다. 이걸 의미로 치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켜요. 의미를 전환을 시키는데 소리를 바로 의미로 전환을 못 시켜요. 우리 의식 중에서 감각작용들 중에서 의미 형성과 관련해서 독보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감각이 시각과 청각이거든요. 이 시각과 청각이 협응을 해야 의식이 일어나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사고성체 중에서는 제가 아까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협력해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테르는 응축시키고 조금 더 음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 아스트랄은 확장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확장력만 있어서도 어떤 개념 형성, 의식 형성이 안 되고 응축만 있어도 개념 형성이 안 돼요. 두 개가 협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자극에 대한 적당한 범주화, 적당한 어떤 패턴화가 이루어져야 의미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같이 협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대응을 시켜가지고는 안 되고 뭐든지 다 협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중에 우세가 뭔가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듣기, 말하기보다 쓰기, 읽기가 훨씬 더 의식이 많이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말하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거지만 쓰기, 읽기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쓰기, 읽기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발생할 때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의미로 전환이 되려면 반드시 중간에 형태화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컨대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꿈속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이 돼. 그때 혹시 형상 없이 소리만 들리는 꿈 꾸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자주 꾸나요? 형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소리만 들려, 꿈속에서. 아, 그런 꿈 자주 꾸시는 분들은 곧 도트십니다. 네, 농담이고.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형상화가 끼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형상화가. 그래서, 추론이 영어로 뭐죠? 제가 맨날 하는 건데 까먹었네. reason.
전인데 그 리저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상 우리 일반적인 이성적 수준에서 추론을 얘기하는데 리전이 되려면 그 전에 돼야 될 게 있어요. 리플렉트가 돼야 돼요. 리플렉트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 반사시키는 겁니다. 거울 반사시키는 것처럼. 근데 이게 자 우리가 눈을 감고 뭔가를 의미를 떠올릴 때 그림과 함께 떠오른다. 그림과 함께 떠오른다. 내가 어떤 의미를 떠올릴 때는 반드시 그 의미와 관련된 어떤 그림이 같이 떠오른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인드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의 자연법칙 같은 겁니다. 자연법칙 같은 거라서 소리도 의미로 전환이 될 때는 형상화와 더불어서 의미값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음에서 의미가 나올 때 형상화가 끼어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를 가르칠 때도 형상화를 바탕으로 문자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어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과 함께 어떤 의미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떠올리게끔 하는 힘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상상력. 그래서 인지학에서 말하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일루전, 판타지 같은 환상, 공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상, 공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환상, 공상은 그건 착시 효과인 거고 착시 효과거나 편향 효과인 거고 정상적인 상상은 무근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마치 우리가 소음에서 이것저것 제거하고 의미를 뽑아내는 이 과정처럼 시각적인 경험들 중에서 이것저것 제거하고 패턴을 뽑아내서 그 패턴을 유의미하게 확장시키는 거 이걸 상상이라 그래요. 이걸 상상이라 그러는데 이 이미지네이션 내지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반드시 의미화 과정 속에 끼어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끼어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라고 하는 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패턴 있게 질서 있게 의미 있게 상상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재인식하는 과정 이게 쓰기거든요. 그래서 이 쓰기 경험이 축적되고 나면 아 요렇게 의미화가 되는구나 하는 걸 바탕으로 비로소 이제 그 자유자재로 읽기가 되는 거죠. 공허하지 않고 의미 있는 문자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가 돼야 읽기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고 그 뒤에 또다시 우리가 쓰기를 할 때는 작문을 얘기하는 거죠. 작문. 그거는 문자 수준이 아니고 문장을 사유를 다루는 수준인 거죠. 개념과 사유를 다루는 수준. 근데 초급 단계에서 우리가 읽기 쓰기라고 할 때 쓰기는 그게 아니죠. 글자를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초급 단계에서 글자 가르칠 때 쓰기는 그림 그리듯이 쓰게끔 하라는 거야. 그림 그리듯이 쓰게끔 하고 쓰고 있는 글자의 형태하고 어떤 특정 소리값까지 연결시켜주는 게 최상인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 지도 원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 쓰기는 어떤 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나? 쓰기는 하위 감각하고 연결은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하위 감각하고는 말하기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쓰기는 뭐하고 중위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위 감각은 모문용 중에서는 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혼의 작용 중에서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 이미지네이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네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위 감각은 뭔가? 시각하고 열 감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열이 왜 들어가는가? 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봅시다. 시각이라고 하는 게 뭘 보는 게 시각입니까? 형태와 색깔을 보는 게 시각이잖아요. 맞죠? 형태와 색깔입니다. 근데 이 형태와 색깔이 눈에 보이면 시각인 거고 안 보이는 상태의 작용은 열인 거예요. 동양의 목화 금수할 때 화라는 개념이 있잖아. 화라는 개념은 두 가지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빛과 열. 맞죠? 빛과 열이에요. 근데 그 빛이 보이는 게 색이잖아. 빛의 스펙트럼이 색입니다. 빛의 스펙트럼. 그리고 스펙트럼이 어떤 일정한 그 장애 영향을, 운동 장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소화된 거, 그게 형태입니다. 그게 기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라든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관련된 경험인 거죠. 빛과 관련된 경험. 그런데 비가시적인 빛과 관련된 걸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과 열, 이게 무작위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리듬 박자를 가지고 있잖아.
이게 온도의 변화, 즉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공명에서 인간한테도 리듬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리듬 감각이 생기는 건데 요 리듬 감각 일정한 주기 감각으로부터 인간은 뭔가 그 자연의 힘에 대한 의미를 떠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음악적인 감각이야말로 영적인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거라는 거죠. 자의적인 게 아니고. 자, 어쨌든 다시 쓰기하고 관련된 거는 당연하게도 이미지네이션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각. 근데 이 시각은 물리적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각인 겁니다. 그걸 포함하는 시각. 그래서 시각, 열감각 이런 것들이 쓰기하고 관련된 감각들입니다. 그래서 쓰기는 하위 감각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게 아니고 하위 감각하고 직접 관련은 오히려 듣기 말하기고 예, 쓰기, 읽기 이런 거는 중위 감각들하고 관련이 되게 된다. 중위 감각들하고 관련이 되고 중위 감각 아니면 상위 감각들 중에서는 저 사고 감각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건 답이 됐나요? 예. 상급에서 읽기 쓰기는 이해를 포함한 그 상급에서 읽기 쓰기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구별을 지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감각론과 관련된 발달론에서도 감각론과 관련된 거는 12 감각론과 관련된 거는 전부 초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나이 자체가 일단 감각 발달이 끝났잖아. 나이 자체가 감각 발달이 일단락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불균형할 수 있죠. 불균형할 수 있지만 이거를 보충하는 방식도 상급에서는 조금 더 의식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초급하고 똑같은 어떤 감각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은 이미 때를 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때를 지나서 초급처럼 어떤 몸을 움직여서 이제 하위 감각을 자극해서 하는 거는 사춘기 이전까지라고 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자각해서 자기가 판단에 의해서 이성적인 추론과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자기 조절하는 것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라고 해가지고 하위 감각에 영향 하나도 안 받는 그건 아니죠. 받겠죠. 근데 늘 그렇지만 다 섞여 있지만 늘 우세의 문제다. 우세 문제라서 상급반 나이가 즉 사춘기를 통과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나이. 우리가 행동이 변하거나 의식이 변할 때 그 7살까지는 인간 존재 자체가 감각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이 감각 덩어리일 때는 전적인 모방을 통해 가지고 존재가 변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권위를 통해서 변해가는 시간들이 있겠지. 권위를 통해서 변해간다고 하는 게 혼적인 어떤 동감 반감 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혼적인 동감 반감 작용을 중심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요 시기를 우리는 7세부터 14세 때까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잘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계속 갑니다. 네, 우세는 14세, 한 사춘기에 이르기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춘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사춘기 이후에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사춘기 때가 자아가 질풍노도로 휘몰아칠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에고가 발생을 하고 나면 누구 말은 참고에 불과한 거고 자기의 자각에 의한 의식적 조절만이 먹히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급에 접근할 때하고는 이제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위 감각에 대한 어떤 보충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게 오히려 보조가 돼요.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게 주된 수단이 아니고 보조적인 수단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 수단이 여전히 성인들한테까지도 우리는 유효한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지금도 아주 어린 시절에 했었어야 될 거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그 기어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 일단 뭐
시간은 50분까지인가요? 40분까지. 조금 오버를 한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무 때라도 카톡 방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